오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졌는가 우리 같이 읽었으니까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느낌이었는지도 이렇게 살짝 토론하면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보면서 제 스스로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렇게 양당제, 우리나라가 이미 양당제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극우 성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했던가. 나 또한 그런 관용과 절제를 갖고 자제를 하면서 지금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있는 많은 케이스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례가 되게 예외적이지 않고 2026년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펼쳐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물론 재작년 24년도에 결국 우리가 쿠데타 맞먹을 정도의 계엄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바가 많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발제레진 신장태 의원님의 질문부터 하나씩 해볼까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당이라는 문직이, 대한민국이 이제 양당제 체제에서 후보에 대한 책임은 그 후보를 공천한 정당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정당에서 어떤 방식으로 극단적이고 전체주의적 후보를 걸러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신천태 의원님은 좀 정당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맞죠?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는 그게 다 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왜냐면 이제 양날의 검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완전 경선제를 하다 보니 그게 좀 다 스크린이 되지 않고 정당의 그 문지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 극단주의 세력을 고립시키고 억제할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은 아까 말한 공천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배제할 것들은 배제해야 되는 것인데, 그 첫째로는 잠재적인 독재자를 선거 기간에 당내 경선에서 배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당 조직 기반에서 극단주의자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민주적인 정당이나 후보자와 모든 연대를 거부함으로써 거리두기를 하는 것, 네 번째로는 극단주의자를 체계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단주의자가 유력 후보자로 떠오를 때 주요 정당들은 연합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해야 될 것은 여기 딱 32페이지에 이게 있거든요. 전체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네 가지 주요 신호. 이게 되게 리트머스 같이 이렇게 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를 근거로 해서 잠재적인 독재자, 잠재적으로 곧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후보자를 배제해야 된다가 이게 이 책에서 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런 생각은 있어요. 물론 이 잠재적인 후보자, 그러니까 잠재적인 독재자가 될 후보는 배제해야 되지만 당 지도부가 또 자의적 공천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아주 정의롭고 당을 잘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서 거름망 역할을 하고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도구가 오히려 반대파를 제거하는 도구가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권력, 오히려 아까 말한 독재를 더 보강하기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같이 들었어요. 무조건 공천을 주는 것보다는 민주주의 자체를 좀 검증된 뭐 지역위원회 활동을 좀 했거나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검증된 후보들로 공천을 기본적인 이렇게 망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고, 사실 이번 지선 공천은 전체 경선인 것 같지만 그 전에 이렇게 기본적인 컷오프 조건들이 있었어요. 뭐 성폭력 관련된 거, 아니면 음주운전 관련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컷오프를 했었고, 근데 조금 더 기준을 같이 공론장을 만들어서 합의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예심위가 있고 공관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좀 독립적인 외부 위원들, 뭐 청년, 여성, 뭐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독립적인 검증 절차를 하는 위원회나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두 번째 질문도 되게 재밌었는데,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이지 않는 규범. 필연적으로 정치에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 저항해야 할 일이 생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항의 타당성과 권한의 존중 사이 우리는 어떤 설득을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책에서 이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이지 않는 규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운데 이제 한 75% 정도 쿠데타에 의한 것이 있는데 쿠데타에 의하지 않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당선된 대통령이나 총리가 권력을 잡자마자 그 절차를 해체하고 독재가 되는 이런 경우도 민주주의를 그 자체로 형해화하고 파괴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민주주의 틀 안에 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가? 민주주의의 위대한 실험은 단지 이런 잠재적 독재자가 나타나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규범이 무너질 때 바로 민주주의가 파괴된다,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책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주주의의 규범, 즉 아까 말씀했던 두 가지였거든요. 상호작용과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그냥 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연대할 수 있고 그 연대를 갖춰가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상대로 봐야 되는 그런 상호관용. 그리고 또 하나는 제도적 자제,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최대한 다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절제, 자제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의 규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사실은 굉장히 민주적이었고 민주 정권으로 권력을 잡았다가 오히려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졌다가 다시 복권을 했잖아요. 다시 정권을 민주적으로 잡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독재자가 됐거든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처음에 민주적이었다고 끝까지 민주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규범, 보이지 않는 그 규범이 계속 지켜져야 되고 지금 막 국민들이 다 동의한다고 해서 폭력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독재자를 구별하는 4가지 리트머스 종이 있었잖아요. 상대방을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된다. 정치에는 경쟁자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론이나 자유로운 정치 행동 이런 것들 기본권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국민의 대다수의 동의를 얻는다고 해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이번에 한번 그걸 용납한다면 다음에 또 다른 독재 또 다른 민주주의의 파괴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이런 생각도 있어요. 비판을 하기 위한 저항,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저항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저항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또 의견 있으세요? 그러면 3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3번째는 민주주의 구하기인데 227페이지를 기본으로 우리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라 하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하게 우클릭을 하며 지금은 당내 지도부보다 외부의 극단 세력의 영향력이 강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직 100석을 보유하고 있는 보수 정당과 어떠한 관계와 시선으로 정치를 해야 할 것인가? 정말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딱 먼저 이 책에 의해서 평가를 한번 보면 280페이지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공화당은 이 당파 갈등의 유발자였다. 왜냐면 25년에 걸쳐서 쭉 자꾸 오른쪽으로 우클릭을 하게 됐고 그리고 외부의 부유한 외부 집단을 들여오고 우파 매체에 의존해서 당을 꾸려오다 보니까 당이 공동화된 거예요. 당의 주인이 제대로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극우주의자가 더 쉽게 들어올 수도 있었고 극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당권을 장악하는데 취약했던 거죠.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는 지금 오늘날의 국힘과 굉장히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당선을 위해서 외부의 그 정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외부인인 윤석열을 아웃사이더를 데려왔고 그 위험한 결탁을 했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책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기존 정당이
새로운 아웃사이더를 데려올 때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말이 그 사슴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을 데려왔어. 그렇지만 그 사냥꾼이 사슴도 잡았지만 결국 말 자체도 노예로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도 외부에서 데려온 이 독재자가 국민의힘을 결국 망하게 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도 100석이나 의석을 가질 정도의 우리 국민들이 지지했던 정당, 공당인데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겪게 된 이유가 만드는 것이다. 그 유혹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근데 처음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 내란 정당 같이 해산해야 돼. 내란 수계를 인정하는 정당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타협은 없다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 이 100석의 의원 전부가 내란당은 아닐 텐데 여기서 국민의 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의원들을 같이 포섭을 해서 같이 정치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하게 됐거든요. 즉 아예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반민주 세력 그리고 그 윤석열의 그 독재를 하려고 했던 그런 계엄에 완전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고 전쟁 중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무조건 전쟁 중은 아닐 수 있겠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을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재건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실용주의나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미국 정치에도 이 두 규범이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구하기 위해서는 국힘에 있는 헌정질서 붕괴에 대해서 동의하고 독재를 동의하는 사람에게 관용은 없어야겠지만 그 이외에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 그리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당원들을 대상으로는 우리도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너 국힘이면은 내란당, 국힘이면은 독재를 좋아하는 사람, 극우 이렇게 딱 선을 긋는 순간 우리 또한 굉장히 폭력적이 되는 거고 우리 또한 잠재적 독재의 그 리트머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건 저는 또 어떤 질문을 하고 싶었냐면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기서 결론은 이렇게 났잖아요. 이제 극단적인 양극화가 사실 민주주의의 규범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갉아먹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극단적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게 마지막 단락에서 마무리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알아야 지금 현 정치를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또 메시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국민의힘 같이 공화당 같은 경우는 공동화가 일어나서 극우주의와 손을 잡기가 너무 쉬웠고 그걸로 인해서 양극화가 됐어.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개혁에 대한 노력을 해야겠죠.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이고. 일단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지난 10년 동안 경제 변화 속에 많은 미국인들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사회적 적대감이 커지게 됐다. 이런 사회적 적대감은 양극화를 강화시켰고 이런 우리의 규범들을 파괴했겠죠. 그래서 이 심화되는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외받던 하위 계층의 생활고를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된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 슬기가 말한 것처럼 제가 봤을 땐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해서 정치적 효능감,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다시 높여주는 것이 오히려 이 양극화를 해결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상호 관용이 높아지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적 종교적인 재편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뭘까? 우리나라는 인종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재편보다는 젠더 문제와 세대 문제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양극화해왔고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로 저는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책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그 운명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물론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만으로 모든 민주주의가 다 지켜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다라는 건 굉장히 동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내가 다칠 것 같고 내가 상처받으니까 내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싸워야 된다. 너무 나이브하게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과 용납해야 되는 것을 구분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이 규범을 우리도 다시 쌓아가야겠다. 그리고 신뢰를 다시 쌓아야겠다. 그리고 너무 이 정치인 자체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요즘 2030 세대를 보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정치의 규범이 없어서 2030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뢰를 쌓기 위해서 더 경청하고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와 세대 갈등에 대해서 조금씩 중간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너무 풀로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괜찮으셨어요? 네, 저도 되게 좋았고요.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없애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규칙, 규범을 지키는 사람들의 경계를 더 넓히고 그 규칙을 파괴하려는 세력 그리고 독재를 하려는 세력을 고립시킴으로써 지켜지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세대 갈등, 젠더 갈등 그리고 이 경제적 불평등에 합의를 도출하는데 우리도 이 관용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책까지 읽어주셔야 합니다.